세종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건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미있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보통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익이나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밑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오면서 느낀 겁니다. 엄청나죠? 매년 세외 수입만 국가 단위에서 25조가 발생한다. 미수납액이요. 전체 부가액은 250조 정도 되고요. 지방정부들 하면 또 그것도 엄청나고 그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다고. 예, 대통령님께서 저희도 건의하고 싶었는데요. 좀 인력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열흘 정도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50명이 뭐 한 현장에서 한 3억 정도에 되는 세금을 바로 납부를 했고 또 나머지 그 인원들도 분납해서 내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했는데 좀 더 인력을 더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치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쓱 저한테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이거 제가 보기엔 3, 4천 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체납된 거를 연락을 해보면 잊어버린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뭐 잘 되겠지 뭐 이러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특히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해도 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냥 원금 상태로 그냥 뭐 1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이 내게 돼 있으니까 미리 내는 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제도도 좀 고쳐야 되고 하여튼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 처분을 안 해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더라. 성남시에서 150명인가 이게 해서 했을 때는 150명인가 했는데 더 거친 게 그 인건비의 몇 배였어요. 그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250만 원밖에 못 걷어들였다. 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이익이에요. 왜냐? 그 사람 실업자로 남겨두면 실업자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요. 실업자도 좀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대규모로 좀 하세요.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기획감독 이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악용돼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죠. 오래되었습니다. 네. 아마 근데 좀 이 포함-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건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좀 꼭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게 보상 체계는 지금 이거 월급 적게 보수 적게 주자고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업무 특성 때문에 포괄임금제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 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야외 노동 영업직이라든지 시간이 뭐 특정하기 어렵다든지 네네. 등등일 텐데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하여튼 잘 모르는 특히 청년들 네.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퉁쳐서 주는 거 그냥 이걸 다 줬다 치고 이런 것들이 공짜 야근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거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요즘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출퇴근 기록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제도 자체에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이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에 좀 검토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노동법에 명확하게 노동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고 그 초과 노동하면 줘야 된다. 그리고 퉁쳐서 하지 마라. 네. 예를 들면 일주일에 5, 8이 40시간인데 월요일, 화요일은 15시간씩 일하고 수요일날 자고 이러면 똑같은 시간이니까 포괄임금으로 퉁치자.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게 노동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로 허물었다 그 말인가요? 판례에서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는 인정을 경제적으로 해주고 불이익하지 않을 때는. 네. 근데 포괄임금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익할 텐데 그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즉 사용자가 유리하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걸 할 리가 있나? 그래서 이게 IT 쪽에 클런치 모드라 해가지고 뭐 실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여튼 기획 감독도 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법원 판례가 좀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법률의 취지가 위반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아예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를 금지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금지는 현실적이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하는 가능한 경우를 아주 세세하게 네.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하면 또 보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가지고 비정규가 더 억울한데 더 덜 줘버려서 더 억울하게 만들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비정규직은 근데 그걸 너무 고용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네. 그 가치 체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경쟁의 원리?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철학적 논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네, 능력주의. 한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좀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그 자리 차지하고 나는 그때부터는 덜 기여하면서도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특권적 지위. 이게 공정한 거냐.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당한 편익을 누리는 경쟁. 그 경쟁에서 이겨서 부당한 지위를 노리는 게 그 능력에 따른
공정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일부 있고 만연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동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노동 영역에 특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처럼 공공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한데 처우도 낮다면 두 가지 이중고를 겪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 고용이 불안하다면 처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하여튼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죠. 농협개혁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진짜 문제예요. 선거 과정도 불법도 많고 매수 뭐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맨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던데 이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농자금 배분 이런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특별감사 중인데요, 대통령님. 저희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그 제보를 들어온 건수를 한번 저희가 최근까지 들어온 걸 보니까 100건이 넘습니다. 예. 필요한 건 수사 의뢰하시고 좀 감사 예, 조사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요. 예. 그리고 여기 뭐 비상임 조합장도 2회로 연임을 제한한다. 뭐 주요 임원 인사할 때 후보자 공개 모집하게 하겠다. 뭐 등등이 있는데 네.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 선출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조합장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예.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 과제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R&D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핵심은 이 공공 영역의 R&D는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되는 연구,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그건 기업에서 다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업이나 현장에서 하지 않는 거, 그러나 필요한 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내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거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구의 성공률이 너무 높다. 90%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아시잖아요. 이건 성과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성과 평가 방식이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왜 사람을 못 믿냐. 여러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하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소수잖아요. 예. 그 소수를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는 건 옳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작전을 바꿔서 모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의심해가지고 온갖 통제 장치를 걸어 놓으니까 그 무슨 뭐 저 딱풀 하나 사는 거 이것도 막 영수증 해가지고 다 맨날 며칠을 샀다고 입력하고 그 뭐하러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다만 여기 그것도 믿고 맡기는 걸 악용하는 소수가 있잖아요. 네. 거긴 아주 랜덤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아예 연구에서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재가 너무 약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모두를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의심 대상으로 만든 다음에 모두를 통제하고 제재는 또 약해요. 이거 좀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예, 우리 대통령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R&D로 전환하자라는 네. 말씀에 영국에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마찬가지로 그 평가에 일정 금액 그러니까 소규모 과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맡기고 예. 그 중에 진짜 랜덤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악용해가지고 정말로 조작하고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아예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2066년도를 한번 이제 검토하고 있고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AI 개발 보고 이게 소버린 AI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공급하겠다 그런 건가요? 네. 우리 소보린 자체 독자 AI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AI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이게 일상 삶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산수하듯이 물건 세고 뭘 거래하고 하려면 산수를 배워야 되는데 산수를 안 배우면 피곤하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상화돼서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고, 판단, 행동 이게 다 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듯이 사실은 AI를 익히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은 돈을 주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아주 극히 일부 기능을 무료로 시범적으로 쓰지만 그건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독자 AI를 갖춰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걸 다 제공해 주려면 꽤 비용이 들 테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냥 100%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 비용은 다음 문제라고 기술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이건 기업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생성형 AI 이런 AI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취약계층이 먼저 좀 쓸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민생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내년도에는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지금 본사라 그러나? 주소? 주된 사무소는 사천으로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연구기관들은 여기 대전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천 가서 뭐 해요? 일단 우주항공청은 현재 사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사무실만 넣어놓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 수만 해도 294명이 되고 그 사람이 내려가 있어요? 네. 우리 청장님 어디서 근무하세요? 사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소속 기관만 해도 2기관이 있고 산하 기관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두 연구원이 여기는 그전 여전히 여기 남아 있고 여전히 여기 남아 있고요. 네네.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네, 이게 사실 핵심 기구 아닌가요? 우주항공청이? R&D로 보면은 두 기관이 이제 핵심 출연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구성원은 몇 명이에요? 항공우주연구원은 1000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문연은 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청은 행정 인력만 지금 사천에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294명이 항공 우주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고 직원 행정 인력만 사천에 가 있고 아주 핵심적인 부서는 여기 대전에 남아 있고 그렇군요. 연구부서가 지금 대전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 알겠습니다. 방송 정상화. 네. 종편. 거기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업무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방송상법 개정으로 그 공영방송에서의 그 민주성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됐고요. 그게 왜 없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통신위원회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예. 그게 69페이지에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이라는 제목으로
69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아. 우리 책으로 보면. 아예 잠시만요. 예, 313페이지. 313? 우리 큰 책의 313페이지를 보시면 없어요. 여기 실무 책임자분들 여기 이게 유신한 변호사님이야 뭐 이걸 비상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내용이 없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냐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편향,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업무 범위 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제허가 이제 재승인 그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하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금 이제 실무자 보고 드린 대로 방미 심의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을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에 만큼 그렇게 그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나가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정치가 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표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권자들한테 헛된 희망이거나 아니면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이 그래서 사실은 재정만 투입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새만금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미 매립한 앞으로 확실하게 매립할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당초에 예정됐던 방조제를 쌓으면서 매립하기로 예정했던 것 중에 어디까지 매립할 건지를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도 확정 안 하고 아니, 그건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조성 비용은 나올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됐다. 사실은 조성 비용을 2011년 계획에 의해서 한 7, 8조라고 사장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청장님 말씀 주신 대로 2011년 계획에 있을 지금 현재 얼마예요? 사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 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민자로 유치해가지고 민자로 계획이 또 재정 투입이 아니고 민자로 그렇습니다. 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민자로 할 기업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확정을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이.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해놨는데 민자로 거기를 지금 현재 매립해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부는 어떤 사람 많이 받는 사람은 80% 이상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깡통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각계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정부가 위험을 감수해 주는 걸 일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좀 감수해주고
그 약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보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재정 이게 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을 해준 경우는 어차피 그 보증 책임을 이행을 하니까 정부 허가가 하고 있나요? 하여튼 다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보증이 안 된 게 문제잖아요. 지금 보증이 안 된 거 개인적으로 가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를 그렇죠. 또 어떻게 정부에서 좀 선지급 해주고 나중에 구상은 정부가 하든지 해라. 또 그렇게 해주자고 민주당이 법안도 내고 통과도 됐는데 거부당했던 거죠, 대통령한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래 놓고 대통령 되더니 왜 말이 없냐 지금 이렇게 네. 따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약속했던 거 아니냐 우리 네. 민주당이 그랬을 때 여당이 되었으니 네, 그런 일부라도 책임지는 책임을, 입법을 예.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저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그거를 그럼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든지 한번 예, 하시죠. 대통령님 이거 정책실하고 당 네. 정책위하고요 초안 가지고 그러세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죠. LH가 임대용 주택 매입 사업하죠. 임대주택 매입 사업하죠. 신축 매입도 하고 일본 9억도 매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예. 1억짜리 집 지어가지고 LH에는 임대주택용으로 1억 2천씩 받고 더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꼭 조사해 본 일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감정을 하고, 예, 저희들이, 그거는,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된 심의를 예가 해서, 없어요? 현재, 있어요, 없어요? 문제된, 예, 의혹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는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예, 아직까지, 예, 가격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예, 드러난 사례는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소문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예, 저도 뭐, 예. 근데 나 좀 이상한데. 그거 꽤 많이 얘기되던 회자되던 건데요. 예. 그거 주로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뭐 저도 그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1억 정도 싸게 지어서 더 비싸게 그 완전히 이건 일종의 논하는 장사라고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나는 그거 대규모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토부가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꽤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조사를 더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유죄냐 무죄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형사처벌하고 실제 사례는 다른 거니까. 네. 그게 형사처벌은 쉽지가 않아요. 비싸게 팔았다고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실력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래 거래에 대해서는 사기죄 이런 거 잘 인정 안 해요, 법원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잘 챙겨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꽤 광범위하게 소위 말하면 LH를 호구로 삼아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생 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네. 비교돼야 한 20% 정도 더 많은 수준인데 서울대가 다른 지방에 있는 국립대보다 네. 지원하는 금액은 용역 경쟁에 의해서 따는 용역 빼고 네. 지원받는 금액이 서울대는 7천억, 저 지방은 2천억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냥.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대통령님 공부 잘하니까, 힘 세니까, 서울이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 차이가 원래 있던 차이가 계속 누적되어 온 데다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하고요.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당국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따로 편성하고 시설비 따로 편성하고 그거를 여기 통으로 줬고 저기는 항목을 나눠서 찢어줬는데. 근데 이제 이 대학들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39개나 되는 국립대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을 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산업화 시대,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몰빵했잖아요. 여자들은 저 식모하고 네. 밑에 동생들 학교 안 가고 저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똥 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자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뭐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계속 더 대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는 그래서 얼마나 늘렸어요? 물론 제 내년에- 책임이긴 한데. 아니, 서울대가 예를 들면 동문들도 튼튼하고 해서 뭐 외국에서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 용역도 많이 따오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나눠 지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는 정말로 뭐 지방대학 누가 하겠어요. 물론 뭐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좀 진정으로 공정한 거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늘린 예산을 저희 나름으로 서울대를 네. 줄이면 섭섭할 테니까 네. 지방을 최대한 늘려갑시다. 네. 지방대를. 고등교육 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등교육 전체의 파이를 늘려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빨리 경제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따라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염두해 두고 대인배 그 배자가 놈자가 아니라 쌍놈 소리잖아요. 쌍놈. 저작거리 에서 노는 그 건달을 배라고 하잖아요. 네. 소인배, 시정작배 이런데 그 대인에다가 왜 배자를 붙이냐고. 훌륭한 나쁜 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아무도 지적해 주지도 않고 이게 문화부 소관이긴 한 것 같은데 한글 쓰나? 같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제가 또 특히 이렇게 문제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정말 귀에 거슬리는 그거는 좀 한번 어디에다 써붙이든지 한번 집단 공지라든지 해가지고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문화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언어 순화하고 있고 그런 중에는 또 특히 일본어의 잔재가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실천하고 문화부에서는 매월 이렇게 그걸 잘한 공공기관에 시상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대중적으로 방송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네. 그 실수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네. 심지어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최소한의 교양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는 데에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결국은 강요하는 꼴이 됐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 이게 실제 진짜 능력인데 네.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 시키면 0.5초 내에 다 해결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죠.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절대로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딱 고르는 걸로. 대통령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되고 있고요. 어떻게? 선논술형 평가. 선호 논술? 서술 논술형 평가. 서술 논술. 네, 그쪽을 줄여서 선논술형 평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 부산말 안 쓰면서 하시면 네.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도입하자 그러는데 일단 내신이 좀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면은 이제 평가의 그 이른바 객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그 의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은 AI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고 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 혁신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적성을 판단할 때 사실은 지금 아무리 상담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거의 주먹구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학 가서 아주 고생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AI 그다음에 자신의 자율적 수업이라든지 그 활동을 전부 종합해서 진로적성을 판정해주는 AI를 도입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유형이나 시험 유형이 결국은 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네.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뭐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좀 저는 최종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죠. 그리고 그 정책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어떨 때는 수천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인생이,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위치는 흥하냐 망하냐 저는 경계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지금의 이 순간이 대한민국 근대사에, 현대사에 아마도 큰 한 장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랑스러운 일인지 자부심 가지고 또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